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강행되면 연내 총파업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의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는 외교 안보 라인 중심의 추가 개각이 이뤄질 전망인데 관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교체는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의 추돌 사고에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사고 경위가 너무 찜찜하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이 내용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요. 가장 궁금한 내용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국내 사건 사고 최강 투톱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박지훈 변호사, MBN 장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오늘 궁금증입니다. 장가 기자, 이 황당한 이유로 10대 의붓 아들들을 둔기로 폭행한 이 계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키 경기할 때 쓰는 이 하키 헬멧을 씌워서 때렸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지난해 1월에 인천 한 주택에서 계부 A씨가 의붓 아들 B군의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에 옷걸이용 철봉으로 20에서 3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살인 동생 C군도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고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이 아이들 좀 학대한 계모 얘기 들었는데 오늘 또 계부입니다. 자, 김은대 팀장님, 이렇게까지 아이를 막 그 헬멧까지 씌우고 때린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16세 그 의붓 아들이죠. 헬멧을 씌우고 때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머리에 헬멧을 씌우면 머리는 안 다치죠. 그러니까 온몸을 20, 30차례 때렸는데 때린 이유가 간단합니다. 휴대폰 게임을 몰래 했다는 이유. 아이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훈계가 아니고 아동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12세 먹은 그 아이도 때렸는데 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기채로 때렸어요. 엉덩이를 때렸는데 그 아이는 잘못이 뭐냐면 영어 단어를 잘 외우지 못했다. 아니 아이가 공부하다 보면 못 외울 수도 있는 건데 이건 훈계 차원을 넘어서 아동 학대인데 이 남성이 좀 마음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12세, 16세 아들들을 때릴 수가 있는지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죠. 저희 아기는 이렇게 건드리도 못하겠어요. 저 아기는 너무 그래서 어쨌든요 이제 휴대폰 게임을 해서 또 영어 단어 못 외워서 학기채 폭행했다. 변호사님, 이 아무리 아기 가정교육 중요하고 훈육 중요하다고 해도 이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선이 이제 2021년도 징계권, 자녀의 징계권이 이제 민법상 폐지가 됐습니다.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체벌도 할 수 없고요.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체벌을 하게 되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가 됩니다. 엉덩이 톡톡 쳐도 이젠 안 됩니까? 엉덩이 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세게 쳐서 그러니까 상처를 입히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거는 일반인도 하키채가 때릴 좀 무서울 거고. 그 어순한 거래요? 자기는 공부 그렇게 잘했습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을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옷걸이용 철봉으로 막 폭행을 가했던 거거든요. 헬멧 씌우고. 이 부분은 충분히 아동 학대가 될 수 있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처벌 수위 나온 거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법원 결정 이게 적당하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은 왜 집행유예가 나왔냐 하면 그래도 법원에서는 부모의 훈육권 행사인데 좀 과잉된 거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훈육권 행사?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했고 처벌 원치 않는 이거 고려돼 가지고 집행유예 됐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 처벌한다는데 처벌해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훈육권 자체는 이제 사실은 징계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만약에 헬멧 씌워가지고 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집행유예 나오겠습니까?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아동은 아버지의 어떤 폭행에 반항이나 대항하기 더 어렵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형량이 적절한지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았다 이런 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영을 어떻게
얼마나 해줘야 되는 자, 겁니까? 문제는 사실은 피해자의 어떤 그 처벌 불원 의사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하냐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이 내 보호받는 자녀가 처벌 불원하는 거하고 일반인이 하는 거하고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가 따져봐야 되는데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합의됐네 봐주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기도 하고 좀 애매한 문제긴 하지만 그렇죠.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의 친한 후배를 성폭행한 남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 A 씨는 아내의 친한 후배인 B 씨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에 내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집이 이 여성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이 남편 A 씨는 피해 여성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는데 심지어 아내가 출산하러 집을 비운 사이였고요. 또 이 피해 여성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야, 저는 정말 출산했을 때 잠깐 후배가 와서 밥 먹으러 나갔다고 제 와이프한테 아직까지 혼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일단은요. 출산하러 간 사이에 집에 비웠는데 거길 후배를 데리고 해서 몹쓸 짓을 했다. 야, 이거 보통 두 이해가 가지죠. 안 됩니다. 저. 일반적으로 출산했을 때는 뭐 통상 아내 옆에 있는 게 일반적인 남편의 모습이기도 하고 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데리고 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대상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상황도 상황이고 대상도 그렇고 상당히 죄질이 불량한 상황이고 그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더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김배 팀장님, 이 피해자가 다름 아닌 이제 아내의 친한 후배입니다. 거기다 이제 지적 장애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방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분인데 이거를 가해자가 뭐 더욱 더 노렸던 걸까요? 기다렸다는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행동을 한 건데 보시다시피 지적 장애이기 때문에 약간의 자기 방어는 부족한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내의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 그 여성 입장에서도 그 형부지 않습니까? 형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친밀감이라든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마 예. 그 형부 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했기 때문에 술 먹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믿고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어도 취약하지만 신뢰감을 쌓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속절없이 당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자기 아내의 친한 후배를 이렇게 성폭행했다는 거는 남자로서 정말 저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죠? 네.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겠죠? 네. 얼마나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처벌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일반 그러니까 우리 형법이나 우리 성폭법 보면 대상에 따라서 형이 네. 다릅니다. 일반 성인 여성이 있고 뭐 16 이상의 여성이 있고 또 미성년자가 있고 아동이 있는데 또 그 중에 장애인 대상으로 진짜 장애인 대상으로 이 간음을 하거나 예. 위계를 해서 간음했을 때 가중돼서 처벌됩니다. 가중된다. 매우 좀 중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장 기자, 일단 이 피해 여성이요 돌연 가해 남성에 대해 처벌 불원서, 아까 말씀 처벌 불원서 얘기 나왔었는데 또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제출했어요. 맞습니다.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건데 아니 성폭행을 당해놓고 왜 이제 와서 또 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지?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네.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남성 A 씨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어라고 협박을 해서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처벌 불원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근데 여기 하나 궁금한 거. 네. 이게 사실 거의 출산하러 집을 비웠는데 이 집에 데리고 와서 이랬다. 이건 계획 범죄라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충동적인 건 아닐 것 우발적이라고 본인은 하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자기 집을 데려올 정도로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 주도록 해놓고 나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데로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을 했는데 예. 아까 변호사님 말한 대로 이 장애인 그 성폭력 예. 범죄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중요한 거 이 신뢰감을 깨는 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형부 좀 되는 분이 어떻게 그 여성을 성폭행했냐. 이 문제에서는 좀 화가 나거든요. 예. 제가 욕을 못 하겠고 아마 가중처벌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중처벌. 박준 변호사님, 예. 일단은 2번 죽인 것 같아요. 성폭행을 하고 그렇죠. 협박해서 처벌 불원서 예. 내게 하고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칭찬할 수 있는 부분 수사 기관에 이 합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던 걸 확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벌 불원서 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특가법상의 뭐
보복 협박이라든지 그 가능합니다. 뭐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조사를 좀 할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럼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2차 가해를 지금 가한 겁니다. 2차 결국 가해. 성폭행대로 한 거고 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이 피해자한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어떤 협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첫 번째 범죄도 센 거거든요. 성폭법상의 장애인 위계 간음죄가 성립하는데 요 보복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2차 가해 부분까지 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피해자한테는 좀 심리적 어떤 치료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심리 지원 꼭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빠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아빠가 됐겠죠. 뭐 아빠의 자격을 벌써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장갈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요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0대 남성이요. 이 여성 주인이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이 여성 주인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영상에 다 담겼거든요.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죠. 자,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식당 여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 네, 저렇게 자꾸 안으려고 합니다. 식당 여주인이 아유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빨리 제대로 이렇게 뿌리치진 못하고 네, 네. 자꾸 이렇게 피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장면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실까요? 자, 남성이 들어와서 여성을 계속 안으려고 하고 이 여주인이 도망을 가죠.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자, 지금 남성의 지퍼가 열려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주인을 향해서 지퍼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와도 좋다. 이렇게 음담패설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예. 합니다. 저기 잠깐 팀장님 영상 보니까 이 빨간 속옷으로 보였어요. 예. 팀장 일단은 영상으로 봤는데 식당 주인 이렇게 거부하는데도 막 쫓아가서 하고 막 바지 지퍼까지 내려가는데 이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그 피해자 아주머니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렇죠. 불쾌한 게 아니고 겁나고 황당했겠는데 예. 당시 보게 되면 이 남성이 식당 주인과 단둘이 남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희롱 한 거예요. 강제로 껴안고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단둘이 있었던 기회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싫다고 뿌리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가 손을 잡기도 했으면 손을 잡았지만은 바지 앞 지퍼를 내리고 뭐라 했냐면 아까 그 기자님 얘기한 대로 지퍼가 열렸으니 언제든지 와도 좋다. 요건 완전히 음담패설인데 네. 아니 바지에 지퍼를 내리는 거는 어디서 내리냐면 화장실에 가서 내려야죠. 아, 그럼요. 거기서 왜 내립니까? 이 완전히 성회용 식당인데 여기. 예. 식당에서 지퍼 네. 내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성분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좀 가볍게 좀 쉽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분도 좀 가중처벌해야 돼요. 가중처벌. 어떤 걸로 가중처벌해야 할까요? 괘씸죄가 붙어야 되겠죠. 괘씸죄까지 알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예. 이걸 일단은 이분이 2시간 동안이나 무려 괴롭혔다고 해요. 이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 사건이 여기뿐만 아니라 좀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비슷해요. 약간 연세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또 상대인 그 주인은 여주인인데 혼자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거나 백반집 그런 데서 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왕왕 일어납니다. 결국 손님이니까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릇된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난 10월입니다. 요 비슷한 사건인데요. 이 식당 주인 혼자 있는데 뽀뽀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입 맞추려고 그러고 뭐 껴안고 그래서 실형이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징역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대부분 요즘 CCTV라든지 설치가 거의 돼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거든요. 다 처벌됩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가가는 것만 해도 이게 강제추행의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강제추행은 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다면 지금은 그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이 되기 때문에 지퍼 열고 다가갈 때부터 강제추행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된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가서 돈 주면서 전화번호 달라고 또 하는 것도 강제추행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접촉을 더 한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데 뭔가 그 성인지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뭐 죄송한 얘기지만 좀 어른들 나이 많은 분들한테 이런 뭐 범행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족한테 욕설을 했다 이런 부분도 뭔가요? 가족들을 사실 데리고 왔는데 네. 가족이 왔는데도 막 욕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가족한테도. 예, 왜 혼자 왔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가족한테 욕설도 뱉고 근데 남성은 나중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자리를 떴다. 자, 김은배 팀장님, 가해 남성 뭐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했답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자리를 떴지 않습니까? 도주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가만둡니까? CCTV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을 해서 네. 즉 나흘 만에 즉 6일 날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하면 이제 피의자 신분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했더니 이 피의자가 뭐라 했냐면 나 술 취해가지고요. 기억도 안 나요.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두 가지예요. 예. 근데 피의자들이 아주 모른다고 잡뛰는 사람이 아니라고. 또 하나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요?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CCTV 영상을 보여줬더니 네. 그걸 보니까 자기 형도 보이잖아요. 그때서야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기억이 난다고 합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주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혼자 하니까 만만하게 봐서 했다. 얼마나 내가 좀 서럽게 느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속이 떨리고 손도 떨렸는데 가족들 보기도 민망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을 다 피해를 봤으니까 민망한 피해를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혼자 영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가셔서 술 취했다 하더라도 네. 저렇게 행동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처벌을 직접 받습니다. 보시면 그 광경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현행범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저렇게 행동하게 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신고를 해서 경찰한테 인계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런 좀 비슷한 연령분들께서 좀 약간 예.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성추행 그리고 성희롱이 좀 비교적 좀 가볍다는 그렇게 인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도 그런 얘기를 좀 내가 하더라도 이해해 주겠지. 이거 서비스의 일종이겠지라고 아마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예.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CCTV 다 있고요. 이제는 살짝만 다가가도 이게 다 범죄가 되고요.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벌금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아주 강하게 처벌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체크가 되고 있고 심각한 경우는 실형이 떨어질 수 있고 나중에 술을 깼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창피한 노릇이거든요. 피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그런 행동하는 데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실형보다도 정말 창피하다 이걸 가장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하나 중에 하나가 MBN 현역가왕인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률, 화제성, 지금 뿜뿜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MBN이요. 이번에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뽑는 게 아니라요. 트로트 국가 대표를 뽑습니다. 오. 내년에 한국과 일본 한일 트로트 가왕전이 열리는데 여기에 출전할 가수를 뽑는 거거든요. 지금 31명의 가수들이 현역 가수들이 출전을 해 있습니다. 엊그제 두 번째 방송을 했는데 최고 시청률이 거의 10%에 육박을 했거든요. 바로 발라드계를 평정한 린 씨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 린 씨가 나와서 날 버린 남자 이걸 아주 맛깔나게 불렀거든요. 린 씨가 시청률 최고의 5분 주인공이었습니다. 몇 프로 나왔나요? 9.7%가 넘었습니다. 9.75%가 나왔어요. 네. 저희로서 굉장히 부러운 시청률 숫자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설명해 주신 대로 이번에 가수 린 씨가 이제 발라드가 아닌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서 난리인데 그 트로트 한다니까 굉장히 어울릴까 했는데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그 역시 실력자였는데 그 린 씨 트로트 실력 한번 저희가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이 약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줄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이 방금 이 린 씨 부르시는데 박준 변호사께서 따라 부르셨어요. 너무 잘 부르시는데. 아유, 아닙니다. 예. 한번 듣고 싶은데 안 되겠죠? 아유,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네. 박 변호사님 일단 그 예전에 네. 복면 쓰고 하는 그 경연 프로그램 나가셨잖아요. 가면 쓰고 네. 한 그 프로에 했다가 제가 1라운드에서 이겨서 2라운드까지 갔다가 2라운드까지 가셨어요? 네, 탈락을 하고 현역 가수를 이기셨다면서요. 오. 그분한테 매우 죄송한데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네. 통과가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숨은 실력자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린 씨를 되게 팬인데 발라드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발라드 가수가 트로트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첫 소절 딱 나갈 때, 야 이거 대박이다. 저도 그렇지만 그 MC 보는 신동엽 씨라든지 이 판정단들 봤을 때 그 표정이 드러나요. 와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발라드 가수가
사랑이 나오는데 이게 이 트로트 풍을 네. 과연 할 수 살짝 있을까 이 부르시네요. 생각이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근데 린 씨 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트로트 한번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린 씨 노래할 때 이 채널 돌리지 않고 이것을 계속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허, 그렇군요. 김 팀장님, 이거 뭐 신동엽 MC가 이제 린 씨 이름 호명하자 뭐 난리가 났다고 해요. 뭐 마스터 박현빈 씨도 뭐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야, 참고 봐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회부터 2회까지 다 봤는데 당시에 MC는 신동엽 씨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온 뒤에 이제 린 씨가 나왔습니다. 이게 발라드의 여왕이라 부를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때의 박현빈이라는 가수가 사실 화장실을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린 하고 무대에 나오니까는 이거 봐야지 하면서 화장실 참기 힘든데 네. 참고 그 린이 부르는 그 노래를 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는데요. 그 린의 무대를 지켜보던 마스터 윤명선 씨는 관상학적으로 볼 때 그 린 씨가 트로트 가수가 더 어울린다고 했는데 관상학적으로요? 관상학적으로 그 이분이 관상학적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발라드가 더 어울려요. 이분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뭐라 했냐면 대성 씨 아시죠? 빅뱅의 뱅, 대성. 예. 대성 씨가 뭐라 했냐면 그 노래가 투르키예, 이 터키가 아닙니다. 투르키예 아이스크림 같이 줄 듯 말 듯 애태우는 창법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평을 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 못했는데 근데 윤명서 씨는 뭐라 했냐면 또 무대가 끝나니까 린의 지금 무대는 페이크다. 앞으로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이게 뭔 말이냐면 네. 페이크 뜻이 뭡니까? 속임수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린 씨가 조금 속임수를 쓴 거 아니냐. 자기를 감췄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내비쳤는데 그 매는 마스터 윤명세의 발의 진위는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린이 현역 가왕에서 높은 올 인정. 무슨 말이냐면 31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명이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럼 30명이 남아가지고 그분들이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5월 30점을 받아야만 만점인 건데 그걸 깰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그 경연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노래를 잘하고 분위기 이끌어도 거기 앉아있던 30명의 판정자들이 자기보다 실력이 나오면 배를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안 누르는 것이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어허. 뭔 얘기냐? 상대편 가수들을 견제를 하더라. 아하. 그러니까 린 씨가 사실은 올 100이 될지 올 30점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대 팀장이 정말 1, 2회 다 보셨다고 하는데 정말 감동해서 보셨나 봐요. 정말 말씀 많으셨습니다. 그 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현역 가왕에 참석하는 중에 네. 제 아는 조카가 아 참가자 중에요? 유민지라고 가수인데 어허. 그 친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봤는데 민지가 이제 나와서 뭐라 했냐면 어릴 때부터 가수였거든요. 그런데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미인은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노래를 하려면은 얼굴에 복면을 쓰면 좋겠다. 이거는 상처가 오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뭐 강남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노래를 불렀는데 그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을 불렀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 잘 불러요. 안타깝게 일부에서는 저희가 그림이 준비한다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요? 예, 예. 정말 아쉽습니다. 네, 예, 예. 그게 3명으로만. 예. 주현미의 현실이라고 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30명 중에서 몇 점을 받았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26 몇 점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4표만 더 받았으면 만점이 될 건데 조금 부족했어요. 아하. 그래도 좋게 봐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림까지 같이 설명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근데 장 기자, 이 시청률 퀸은 이제 린 씨였고, 네. 근데 유튜브의 조회수 퀸은 또 다른 분이었다고요? 유튜브 조회수 퀸은요, 이 전유진이라는 2006년생 무려 고등학생입니다. 오. 네, 아기 가수인데요. 꼬마 인형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가운데 조회수가요, 있네요. 예. 52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전유진 양은 앞선 트로트 경연에서 조기 탈락했던 트라우마를 언급하면서 아직 못 보여준 게 많아서 현역 가왕에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거든요. 오. 노래 들어보시죠.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섬을 쌓으며 또 쌓으며 여고생이랍니다. 여고생인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그냥 쏙 빠져들어서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장 기자, 명불허전 무대를 선사한 정말 현역 가왕에 가까운 분, 뭐 따로 있었다고는 평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현역 16년 차 가수 김양이었는데요. 일본의 엔카를 번역한 그대라는 꽃을 1절은 한국어로 또 2절은 일본어로 불렀습니다. 오. 자, 보통 엔카 같은 경우에는 좀 간들간들한 목소리가 아니라 중후하고 좀 저음으로 좀 장악력을 보여주는 노래들이 참 많은데 일본의 이 엔카? 김양의 매력적인 저음이 이 중후한 엔카와 찰떡궁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나 왔을까 뒤돌아서 보니 지나온 청춘이 보이네 기쁨과 슬픔의 만남과 이별에 울고 웃었던 인생길 말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새롭게 피어나리. 여기서 끊기긴 했지만 2절인가요? 여기서는 일본어로 그대로 소화하는 모습 보였는데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자, 박준 변호사님. 네. 아마추어 고수로서 복면 쓰고 했었던 아마추어 고수로서 16년 차 이 뭐 최고 참다운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1절은 지금 이제 한국어로 가요를 불렀지만 네. 2절은 일본어로 불렀습니다. 예. 사실은 이 현역 가왕 왜 하냐면 2024년도에 있을 뚜롯 한일전 염두에서 한일전. 탑 7명 뽑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본어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한 출연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본어 가사를 모르는데 김양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어허. 그 정도로 전달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어 저것도 너무 잘 불렀기 때문에 김양이 지금 1등 했었는데 이번에 앞으로도 아주 큰 어떤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는데 계속 듣고 싶기도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1대1 데스 매치를 하고요. 또 마스크걸 그 정체도 밝혀진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더욱 관심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잠시 뒤에는요 이제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박진아입니다. 첫 번째 픽입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위한 거라지만 유별나도 참 유별난 식당이 화제입니다. 뺨 맞는 식당 얘기인데요. 일본 나고야에 있는 한 식당에선 300엔, 우리나라 돈으로 2,700원 정도를 내면 여성 종업원이 손님의 뺨을 때려준다고 합니다. 종업원을 지목할 시엔 500엔이라는데요. 한때 폐업 위기를 겪었다는 이 식당, 일종의 마케팅 방법으로 고안해낸 이벤트였습니다. 결국 이 아이디어로 사업 번창을 이뤄냈고요. 받는 손님들도 재밌어하고 이렇게 화제가 돼서 가게가 문을 닫을 일은 없어졌지만요. 지나친 이목 때문일까요? 현재는 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진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픽입니다. 아찔한 도전이 결국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마카오 타워라고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 장소 중 하나인데요. 올려다 보기도 까마득한 233m 상공. 이곳에서 번지점프를 하다가 일본 5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번지점프 직후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정맥인 사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려면 불의의 사고의 경우 업체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스릴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담보로 걸기엔 목숨은 하나뿐이죠. 위험한 도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을 선정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3계단 오른 82위를 기록했는데요. 한국 최고의 숙박 및 컨퍼런스 센터 중 하나인 호텔 신라의 사장이자 CEO라고 포브스는 이 사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96위엔 최수연 네이버 사장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2명이나 우리나라 여성 CEO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고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빛낼 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리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실장, 박진영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요 2030 엑스포 유치 전 이후에 처음으로 어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었던 그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 부산에 갔는데 현장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축으로 영원한 남북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입니다. 자, 힘내십시오. 예, 잘했습니다. 예. 부산도 발전시키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교수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 떡이 아주 쫄깃쫄깃한 게, 응? 맛있는데요? 아주머니 저거 빈대떡 아닌가요? 자, 이거 하나. 옛날에 부산에 근무할 때 오뎅 많이 먹었고. 네, 이종근 실장님 네. 보니까 뭐 떡볶이도 같이 나눠 먹고 시민들하고 어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네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네네. 뭐 부산 민심 달래기에 빠르게 좀 나선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3대 현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부산 시민들이 일단 굉장히 크게 낙담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최소한 젖잘싸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결선 투표까지는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에서 큰 표차로 또 이렇게 유치를 실패하고 이런 어떤 심정도 달래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산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네. 특별법까지 제정을 하고. 그런데 혹시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엑스포 실패했으니까 아예 그런 특별법도 없던 걸로 하고 뭐 인프라도 없던 걸로 하지 않을까. 이게 더 우려가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그렇지 않다. 지금 엑스포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야기했던 인프라라든지 또 다른 부산을 축으로 한 경남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이 시스템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 시민들을 달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근데 이 대기업 총수들 주요 분들도 같이 하셨어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두 가지죠. 이 민관 유치거든요.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민간 유치위원회를 대통령이 혼자 만들어서 내려갈 수 있었는데 있었는데 함께했던 그런 그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가서 위무의 어떤 그런 이 장도 마련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 총수들이 부산과 경남에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인프라를. 근데 그거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총수들이 옆에 있음으로써 하나의 약속이 되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약속을 하는 그런 그 상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일단은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한 제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깡통시장 상인들한테 엑스포 유치할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박지원 본장님 이 효과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엑스포 유치도 뭐 착실하게 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죠. 저는 여야를 들어서 이런 행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데 첫 번째는 뭐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재벌 총수들을 왜 데리고 내려갑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80년대 전두환이 부산에 기반한 대기업인 국제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재계서열 한 4위, 5위 됐는데 잘못 보였다고 해체했어요. 그게 막 대잡이 된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정치인들이 시장에 가서 먹방하고 이런 거 하는데 한 컷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을 가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만들어내라 그런 뜻이지 현장에 가서 떡볶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앞으로의 그림 내기용 정치 행보는 자제하는 게 맞다. 가서 저 같은 균형 발전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현장에 좀 더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님 그리고 보니까 이 자리 이후에 이제 인근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여기 대표적인 친윤 인물이죠. 부산 지역구인 장제원 의원도 함께해서 오랜만에 봤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요즘 많은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이 장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지금 분분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진 용태 그다음에 험지 출마 이건
이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혁신위가 계속 주장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친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이번에 뭐 용퇴를 하거나 혹은 험지 출마를 해달라라는 그런 혁신안을 지금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왜 공신, 개국 공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죠. 윤 대통령의 캠프 시절부터 굉장히 네. 많은 어떤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부산에 대통령이 내려갔을 때 그 자리에 장제원 의원이 또 부산 지역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혼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장제원을 아직도 신임한다라는 장면이 연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혁신위에다 대고 봐라, 뭐 친윤은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 그런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이 처음부터 초대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 아까 뭐 시장 보셨지만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오찬하는 자리에 늦게 나타나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좀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인 건 장제원 의원 측이지 대통령실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초대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박정병장도 이제 좀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부산에서 이제 대통령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잖아요. 야당 의원들이 한 분도 안 왔는데 장제원 의원이 왔습니다. 와서 질문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네. 남아가지고 산업은행 유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좀 부각시키는 그런 행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부산 현안에 있어서는 중앙정치에서의 이분이 갖고 있는 뭐 스타일이라든가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역할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느낌도 보이고요. 결국 내가 대통령이 안 불러도 갈 수 있는 부산의 맹주야. 아하. 이런 느낌을 저는 보이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심 확인도 있겠지만 부산의 대통령으로서 내가 가서 할 말을 하고 전달할 걸 하겠다 이런 뜻.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훈 실장님, 네. 이 대통령보다도 사실 버금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 네. 삼성 이재용 회장이었어요. 뭐 네네. 떡볶이도 먹고 뭐 어묵 맛있어요. 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네네. 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화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윤 대통령의 사진보다 더 많이 지금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셀럽이고 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굉장히 젊어졌잖아요. 옛날보다. 옛날에 그런 어떤 대기업 총수들의 어떤 이미지보다. 그런데 모 기업의 총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같이 뭐 SNS 활동도 하고 자기의 어떤 일상을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총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만큼은 사실 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아주 뭐랄까요 친밀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 사진이 찍혀서 더 지금 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영 중소기업부 장관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해석을 했냐면 네.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 뭐 시민들이 연호를 하거나 시장 상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막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옆에서 이재용 회장을 부르는 소리도 네. 막 높아졌더라. 아하.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여기는 대통령이 지금 호스트니까 나를 부르는 건 자제해달라. 쉿하라 이런 거 라는 같아요. 그런 의미라고 이영 장관이 해석을 해서 그도 그럴 법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 부산 시장 간 거 자체로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만난 이후에 뭐 한 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죠. 가깝게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얘기 듣고 다른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고록 집필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회고록 집필 끝나고 나면은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 움직임도 마치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뭐 어디 가면 어디 갔다 뭐 해석을 자꾸 붙이니까. 네, 이 실장님. 네. 일단은 뭐 정치 행보는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공개행보 나선 게 일단 회고록을 쓰고 있다는데 다음 주 탈고를 하기 때문에 네. 나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 언론에 계속 지금 연재를 하고 있죠. 연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모으면 책이 될 테고 대통령이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수많은 일들이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모르는 일들. 그러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고 그것을 책으로 내거나 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 책 광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또 강연도 많이 다니잖아요. 자신의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을 뭐 그렇게 어떤 해석을 붙일 이유는 없어 보이나 하필이면 총선을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뭐 총선을 앞두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대구라는 그런 또 이 경북, 대구 경북이라는 이 상징성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면 또다시 친박연대라고 우리가 기억에 남는 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다른 정당이나 또 다른 정치인들이 결집하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유영하 변호사 아이고 가볍게 봐주세요라고 이야기 덧붙이는 걸 보면 글쎄요 정당까지 가능할까? 또 한 가지 한 말씀만 덧붙이면 네. 뭐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우병우 수석과 관련돼서 만난 적이 있느냐 혹은 계속 연락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 연재하는 그런 연재에 제가 봤더니 아유 전혀 나랑 상관없다. 그분들의 정치 행보는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행보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또 추정도 해봅니다. 네.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뭐 가볍게 봐주세요라고 얘기했겠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보실 것 같긴 하거든요. 글쎄요, 뭐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저는 그게 표출되는 방식이 개인적 정치적 야망이 센 분, 유영하 변호사 같은 분을 네.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아하.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해서 뭐 시장도 출마하고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간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유념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농단으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애정이 교차하는 인물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하시는 동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까지 묶어가지고 저는 공갈을 분명히 해가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화합할 것은 화합하고 또 인정받을 것은 인정받고 하는 네. 그런 종합적 활동을 하시는 게 좋지 개별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개별 정당의 어떤 하나의 뭐 정치적 아이콘으로서 다시 복귀한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나온 얘기로는 뭐 박 원장께서 부원장께서 한 그런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물어보니까 90% 정도 회복됐다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 실장님 일단은 네. 이런 뭐 공개 행보 뭐 내년 공개 행보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네. 일단 이런 행보가 내년 총선 앞두고 어떤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도 행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의 관계가 사실상 은원 관계가 좀 있잖아요.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유지 기소를 했던 이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고 네.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총 지휘했던 사람이 현재 보수정당의 대통령이 돼 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은원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윤 대통령이 지금 사저에 벌써 2번이나 찾아갔고 네. 또 직접 가서 환대하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과의 정치 행보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아예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따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없다라는 것을 공표한 셈이 됐고 그렇다면 그걸 기반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도리어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냐 네. 지금까지 했던 행보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탄핵의 강을 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등장만으로도 사실 근데 부원장님 등장만으로도 어떤 효과는 분명히 주지 않을까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구 쪽 시민들의 이야기가 정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은원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대구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모셔와가지고 다시 그분을 중심으로 뭉친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짐이라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의 그 은행 관계에 대해서 떠올려서 뭔가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사실상 총선 출마 신고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만나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국가 백년 대계로서의 이민 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조직인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국민의힘 의원총회 오니까 보통 국회에서 제가 말을 하면 다 말을 자르는데 여기는 안 잘라니까 말을 좀 길게 했어요. 네,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제 대표 정책이죠. 이민관리청 신설한 자리 그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을 자르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충분히 하실 말씀한 것 같은데 이 실장님 일단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일단 신고하는 자리였다. 내년 총선 앞두고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총선이 벌써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또 뭐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차기 그러니까 장내 지도자감으로서 누구냐 보수 쪽에서 누구냐 했을 때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정무직 국무위원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거의 정치인에 준하는 지금 그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참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 추진도 해요. 지금 이민청 관련해서는 아예 취임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고 매년 다음 해에 법무부 추진과제에 제일 5가지로 꼽는다면 거기에 제일 상단에 오를 만큼 한동훈 장관이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해 왔고 그 결실이 바로 이민청이라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그 생각은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에 노동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지금의 3배 출산율이 올라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어떤 난제들이 많으므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연착륙시켜야만 한다. 이런 어떤 기저하에서 이민청이 꼭 필요하다라고 집권 여당인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어떤 자리였기 때문에 뭐 그 일관성은 있으나 하지만 이제 곧 그만둔다는 그런 그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신고식이라는 이야기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곧 이런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관심사는 한영아 좀 언제 나오느냐 아닙니까?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일단 어제 물어보니까 뭐 총선 역할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 없다 선 그었고요. 일단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김기현 대표는 한동훈 장관 역할론에 대해서 뭐 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지금 걸까요? 이 의총에 가서 저는 발언한 것 자체가 한비어천가예요. 국민의힘에서 해주는 한비어천가인데 저는 그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이런 행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한심하다. 저도 이제 정책을 좀 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민청 문제라는 것이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인구 감소 문제 아닙니까? 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방법이 출산 장려책이 있고 그다음 다문화 정책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 일이에요.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하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했던 저출산 고령의 위원회에서 하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문제, 노동력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그걸 근데 출입국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계획을 짠다? 야, 참 윤석열 정부의 이 정부에 대한 기본 인식 참 협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 장관 일단은 뭐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다. 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단 하태경 의원은 빨리 당해오라 해서 여러 말들 나오는데 일단은
연말에 추가 개각 때 원포인트 개각으로 나와서 이제 당에 합류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국을 거의 면할 뻔한 15분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40일쯤 됐죠, 지금. 네. 그죠? 40일쯤. 굉장히 좋은 혁신적 어젠다를 많이 제시하시고 또 실천 가능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존중하고 녹여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일 혁신위 회의는 혹시 그대로 진행을 하시나요? 대표님, 오늘 회동은 좀 만족할 만한 회동이었다고 평가하세요? 답은 하셨나요? 통합이 된 건가요? 대표님. 네, 화면만 보면요. 이뉴한 위원장 말도 거의 안 합니다. 뭐 웃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는 반면에 이제 공개된 영상만 보면 말을 좀 많이 하면서 많이 웃고 있는데 이 실장님 이거 네. 갈등을 봉합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봉합, 그러나 여지는 계속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말수가 굉장히 많으신 분 아닙니까, 이뉴한 위원장? 네. 다변가죠, 굉장히. 그리고 기자가 묻지도 않은 그런 대답같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예 할 말 아니라고 그러죠.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지금 스타일입니다. 일단 봉합이라는 뜻은 이거죠. 양쪽 다 사실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파국으로 가면. 그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위가 예를 들어서 안 받아줘? 그럼 우리 그냥 해체할 거야 라고 해서 혁신위가 정말 뭐랄까요, 어떤 공헌을 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전권을 주겠다까지 얘기했던 김기현 대표 당 지도부로서는 이런 식으로 혁신위를 만약에 아예 혁신안도 안 받아들이는 그런 고집스러운 당 지도부로 남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앞으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양쪽 다 한 발짝씩 물러났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남아있는데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나 혹은 또 이 대답에서 안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네. 공관위. 물론 김기현 당대표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지만 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뉴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12월 4일까지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미 그것이 끝난 문제라면 이뉴한 위원장이 저렇게 말수가 적어진 이유가 바로 내가 봉합은 하지만 공관위원장을 그렇게 거절을 했어? 라는 앙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네. 저도 사실 뭐 이뉴한 위원장 한번 출연 요청을 하려고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그 사이에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나타난 거였는데 말을 줄이더라고요. 일단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그제 문 대통령하고 오찬하는 모습, 그리고 어제 보면은 김기현 대표의 뭐 판정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위원장은 이제 김기현 대표 혁신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이뉴한 혁신위가 다음 주 13일에 이제 조기 해산할 거다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뭐 저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이뉴한 위원장이 혁신이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면 조기 해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일련의 사태들. 김기현 대표가 판정승 했다라고 아직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이제 참호를 파놓고 진지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넌센스가 존재합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임명한 혁신위원회가 김기현 지도부를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뉴한 혁신위는 정말 김기현 지도부가 임명했을까? 우리 국민들이 대충 알잖아요. 이뉴한 위원장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뉴한 위원장을 파란 눈의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도부를 공격을 하기도 하고 영남 중진들을 공격을 하고 하면서 당의 혁신을 굉장히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영남 중진들이 참호를 파면서 이제 버틴 거예요. 호응 안 해줬잖아요, 아무도. 하태경 의원 딸랑 한 명이 이제 수도권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네. 그것조차도 이제 종로로 가겠다 하면서 이게 막 코미디처럼 돼버리면서 이뉴한 위원장이 밀어붙였던 혁신은 물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대통령도 좀 불편하시겠죠. 내가 이뉴한 위원장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를 불러서 이제 오찬을 한 겁니다. 오찬을 하면서 적절히 해라라고 이렇게 저는 뭐 한번 식사를 하시면서 조율하는 자리를 만든 것 같은데 네. 이 문제의 저는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등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정치적 휘발성이 큰 폭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 갈등을 지금 더 부추겨서 공천 갈등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여권 전체에 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전망까지 해주셨군요. 일단은 보면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 종료가 되고 50%만 혁신이가 제안한 50%만 당에서 받기로 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대장동 의혹 핵심 증인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교통사고 얘기인데, 자, 저희가 그럼 그 사고 장면을 저희가 한번 그래픽 만들어봤거든요. 그거 한번 저희가 한번 보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화물차가요. 일단은 의왕 봉담 고속화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일단은 넘어가는데 유 전 본부장의 SM5 차량인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일단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걸로 일단은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유 전 본부장 저희가 목소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100km 정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3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1차로로 네. 대형 트럭이 어떻게 추월하면서 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면으로 받았으면 죽었어요. 이게 180도로 회전하면서 이게 측면으로 받으면서요. 측면 퉁치면서 후진으로 한 100m 정도 미끄러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탄력을 그대로 받았으면요. 그냥 네. 뚫고 나가든가 중앙분리대를, 아니면 중앙분리대를 가도 그냥 그대로 추돌했을 거라고요.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유 전 본부장이 이제 사고 경위가 수상쩍다, 찜찜하다고 하면서 일단 필요시에 이제 경찰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거든요. 일단 온라인에서도 음모론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유동규 본부장이 영화배우 정우성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과잉돼서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너무 많이 보셨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본인이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번 양보해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돈 준 사람은 무죄예요?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전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유동규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니까 야, 진짜 이분 영화 많이 보셨구나. 그거 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영화 같다. 알겠습니다. 이종호 실장님, 일단은 뭐 유 전 본부장이 저희 그래픽에 나왔었는데 자신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의혹들은 영화가 아닙니다. 벌써 5명이나 지금 뭐 극단적 선택을 하던 아니면 병사를 하던 연관된 어떤 죽음이 있었습니다. 5명이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영화였습니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이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일말의 어떤 의혹도 없이 사실은 밝혀져야만 뭐 블랙박스든 뭐든 더 많은 것들이 밝혀져야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